안녕하세요. 위험물 산업기사 기초과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절 물질의 상태와 화학의 기본 법칙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초화학 유기화합물 위험성 파악,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기화합물의 위험성 파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챕터인 기초화학은 이 파트가 방금 전 보여드린 그 세 파트 중에 좀 출제 비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론을 중심으로 개념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특히 계산 문제도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만큼 추후에 기출 관련 문제를 모아서 계산 문제까지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절은 물질의 상태와 화학의 기본 법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물질과 물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면 이제 공간을 차지하고 질량을 가지며 모든 물체의 바탕이 되는 존재를 말한다라는 것이 기본 개념이고요. 여기서 이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제 물체라고 하면 이런 물질로 이루어진 이제 구체적인 형태를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시험 문제에 이 혼합물에 관한 게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균일과 이제 불균일 혼합물을 구별하는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요. 좌측 하단에 보면 네, 화강암 같은 경우가 이제 불균일 혼합물이거든요. 얘를 좀 암기하시는 것도 좋은데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온도와 이제 압력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이제 이게 좀 그 성분이 고르게 섞여 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성분이 뭐 흔들면 좀 더 많이 녹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금이나 설탕물은 성분이 고르게 섞여 있죠. 반면에 흙탕물이나 우유나 암성 여기 이제 화강암이 포함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어떤 그 순도를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우유인데 그냥 암기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불균일과 균일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네, 이 표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다음은 물질의 상태와 변화입니다. 물질은 온도에 따라서 상위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자, 물을 기준으로 고체인 얼음, 액체인 물, 그리고 기체인 수증기에 따라 이제 좀 그 다른 상태와 특징을 지니고 있죠. 여기서는 이 서로 이제 이 세 가지 페이스를 이동할 때 그런 기본적인 이제 용어라든지 또는 그 얼마만에 어느 정도의 크기의 열량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상태 변화를 보면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다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비열은 특정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하고요. 자, 열 용량은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 네. 이제 비열과 열 용량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비열 같은 경우는 기준 단위가 물질 1g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열 용량은 이제 전체 물질이기 때문에 그 이제 양이 어느 정도 크기로 정해져 있느냐 그것으로 좀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열은 이제 상태 변화를 할 때 온도 변화 없이 흡수 방출되는 열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얼음에서 이제 물로 변할 때 물에서 수증기로 변할 때 얼음도 0도씨 얼음이 있을 테고 물도 0도씨 물이 있잖아요. 상태 변화가 이렇게 될 때 필요한 열량을 잠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음의 융해열과 물의 기화열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제 밑에 하단에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현열은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열, 즉 이제 물이 0도씨 물에서 예를 들어 100도씨 물까지 상승할 때 필요한 열량, 그것을 우리가 현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량 구하는 공식은 Q는 MC
T 이렇게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얼음의 융의 잡열 80칼로리 퍼 그램, 물의 기화 잡열 540칼로리 퍼 그램, 이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계산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상태 변화에 관련된 그 용어가 총 6가지가 나오거든요.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특히 이제 기화나 승화 이런 것들이 시험에 줄곧 출제가 되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중심으로 좀 그림을 그리시면서 암기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의 이제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물리적 변화는 물질이 본질적인 성질이 변화하지 않고 모양과 상태 정도만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물리적 변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물의 변화는 이제 물리적 변화, 얼음과 물과 수증기 이런 것들은 물리적 변화라고 볼 수 있고, 화학적 변화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물질과 반응을 해서 성분 구조 자체가 변화해서 새로운 물질로 생성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계속 나올 텐데, 뭐 연소, 산화, 중화, 금속의 부식 등으로 인한 그런 물질의 변화를 우리가 화학적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물질을 정제하고 분리하는 방법이 총 6가지가 나왔는데요. 이 중에 시험에 나온 것은 현재까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재결정법에 관한 문제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 내용들을 다 암기를 내용을 알고 계셔야겠지만, 이 재결정법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다른 거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솔직히. 그래서 요거 중심으로 암기를 하시고 나머지 것도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학의 기초 법칙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성 분비의 법칙, 배수비례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르샤틀리에 총 6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 반응 전 그리고 후에 전체 질량이 동일하다라는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철과 황이 반응을 해서 황화철이 생성이 되면 동일한 양의 그 질량이 결합을 해서 그 추후에 결합된 양은 같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동일한 화합물은 항상 같은 비의 질량비로 원소가 결합한다. 여기 보면 이제 2몰의 수소 기체와 1몰의 산소 기체가 반응해서 2몰의 이제 물이 이제 생성된다. 그러면 이제 몰비는 2대 1이죠. 2대 1. 그리고 질량으로 따지면 요게 1대 8. 왜냐하면 수소가 원자량이 이제 1이니까 요 계산해 보면 2 곱하기 2개죠. 네. 그리고 산소는 16이고 2개 있으니까 16 곱하기 2 하면 32입니다. 그래서 얘가 4고 얘가 32잖아요. 그럼 나누면 1대 8이 됩니다. 그래서 질량비가 1대 8로 결합이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동일한 그런 그 비율로 결합을 한다라는 것이 일정성분비의 법칙입니다. 배수비례 법칙은 이제 세 번째가 배수비례 법칙인데, 이제 동일한 그러니까 같은 두 원소로 이루어진 2개 이상의 화합물에서 한 원소의 일정한 질량에 대해 다른 원소의 질량은 간단한 정수비를 이룬다. 여기 보면 이제 일산화탄소하고 이산화탄소의 내용이 탄소가 고정이잖아요. 고정을 놓고 보면 탄소를 기준으로 산소가 1개, 2개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질량비로 따지면 16대 32, 즉 1대 2라는 정수비가 생깁니다. 이게 다른 물질을 예로 들면 일산화질소하고 이산화질소의 예를 들어도 같아요. 그래서 얘가 질소를 고정으로 보면 이제 14대 이제 요거 하나니까 16이고, 그리고 여기도 14대 16 곱하기 2니까 32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대 2의 비율로 결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배수비례 법칙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기체 반응의 법칙, 또 다른 말로 이제 게이류사학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얘는 온도와 압력이 같은 기체가 반응을 할 때 반응 기체와 생성 기체의 부피가 일정한 정수비를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2몰의 수소와 1몰의 산소가 결합을 하면 네, 뭐 물을 만드는데 여기서 앞에 나와 있는 요 부피 비율이 항상 뭐 2대1 때 그리고 생성물이 이런 이제 네, 비율로 정수비를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보가드로의 법칙인데요. 시험 문제 요게 좀 많이 나왔었어요. 네. 사실 위에 있는 법칙들은 네, 아보가드로 법칙이 이제 답인데 그런 것들의 문제에 뭐 예를 들어 3번이 아보가드로 법칙이면 뭐 1, 2, 뭐 4번이 뭐 질량 보존, 일정 성분비 이런 같은 문제 예시로 나왔었고 답을 선택하는 건 요것만 사실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온도, 동일한 압력에서 네, 동일한 부피의 기체는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자, 표준 상태 여기서 동일한 온도, 압력, 이 표준 상태의 기준은 0도씨 1기압이거든요. 네, 요거는 그냥 외워주세요. 네, 그래서 0도씨 1기압일 때 모든 기체 1몰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22.4리터의 부피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 수를 지닌다. 그리고 요 수를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22.4리터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가 모였을 때 그것에 대한 분자량이 해당 물질의 화학식량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H2O의 이제 나중에 화학식량 계산할 거 나올 텐데 그냥 계산해 보면 얘가 18g/몰이거든요. 네,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게 화학식량을 표현하는 단위입니다. 그러면 얘가 0도씨 1기압일 때 부피가 22.4리터고 그리고 분자수를 따지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수를 가지게 됩니다. 언제? 표준 상태일 때 0도씨 1기압. 요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법칙들도 중요한데 문제를 계산하고 이제 그런 그 파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꼭 암기해 주세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르샤틀리에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이제 어떤 개념을 묻는 문제보다 아래 나와 있는 식을 중심으로 반응이 어느 쪽으로 활성화되느냐 이걸 묻는 문제가 좀 출제가 됐었어요. 이 식이 암모니아 수소의 반응식인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힛이니까 이게 발열 반응입니다. 네. 여기에 반응에 이제 기인하는 인자는 총 두 개예요. 압력과 온도입니다. 네. 압력과 온도예요. 보통 이제 풍선을 예를 들면 풍선이 이렇게 큰 풍선이 있는데 외부에서 압력이 가해지면 이 풍선은 어떻게 되죠?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압력이 상승을 하면 이 P가 올라가면 네, 결국에 부피는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부피의 값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지금 숫자가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 3 더하면 반응물의 이제 그 부피는 4가 되겠고 생성물의 부피는 2예요. 4와 2 중에 뭐가 크죠? 이게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게 4고 요게 2가 되면 정반응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언제? 압력을 높이게 되면. 또 다른 인자인 온도 같은 경우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게 되면 낮은 온도를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서 온도가 상승하는 쪽으로 이제 반응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게 되면 온도를 높여서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발열 반응으로 이제 활성화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이 해당 문제는 추후에 기출문제 나오면 제가 꼼꼼히 정리를 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입니다. 어떤 게 발열이고 어떤 게 흡열인지는 반응 후에 열이 생성되느냐 또는 그러니까 더 뜨거워지느냐 차가워지느냐에 따라서 발열과 흡열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자, 키포인트 내용을 보면 실제로 2014년도 기출에
발열과 흡열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를 반응식을 통해서 이제 구별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문제입니다. 다음 반응식 중에 흡열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자, 이 문제를 잘 보시면 그 열을 표시하는 좀 위치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발열 반응만 우리가 암기를 확실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발열 반응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반응 쪽에 이제 붙으면 음수, 생성 쪽에 붙으면 양수, 즉 여기에 봤을 때 반응 쪽에 이제 음수로 이제 붙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는 생성 쪽에 양수로 붙었잖아요. 요 두 개가 기본적으로 우선은 발열인 겁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제 흡열 반응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는 발열이고, 이 델타 H 값이 음수일 때도 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델타 H가 음수기 때문에, 즉 열의 변화량이 음수라는 것은 결국에 발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고, 흡열은 이제 델타 H가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흡열이 되는 거죠. 이 델타 H 값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열의 변화량이잖아요. 그래서 반응 전에, 그러니까 생성물과 반응물을 놓고 보면 델타 H가 음수라는 것은 결국에 열이 생성일 땐 이만큼 있었는데, 네, 반응하고 나면 그 열이 이렇게 줄어든 거죠. 나머지는 이제 열이 발생되면서 날아갔으니까. 그래서 델타 H 값이 줄어들었으면 그만큼 열이 발생했다고 해서, 네, 발열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흡열은 그 반대겠죠. 생성의 열이 이만큼인데 여기에 열이 합쳐져서, 네, 반응물의 열이 총량이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흡열은 열을 흡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네, 여기 2014년도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화학식량과 모래 이해입니다.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 내용은 이 주요 원소 화학식량을 다 암기하시는 걸로 그냥 가름을 할게요. 워낙 중요한 내용이고, 다만 이 단위는 반드시 그램/몰 몰이라는 것을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램/몰이 뜻하는 바가, 네, 1몰당 몇 g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황, 염소, 네, 이 정도는 반드시, 이거 필수 암기입니다. 필수. 네, 이 내용을 모르면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어요. 네, 이거 말고도 뭐 나트륨이라든지 뭐 칼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긴 한데 요 정도만 암기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다. 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아보가드로의 법칙 얘기할 때 그 내용이 또 나오죠. 그래서 1몰이 이렇게 입자수가 나오고, 아보가드로의 수를 묻는 문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개수. 아보가드로의 수는 몇이냐? 그리고 원자, 분자, 이온, 전자 등의 입자의 개수 단위로 사용을 우리가 한다. 워낙 원자, 분자, 전자, 뭐 이온 이런 것들이 개수가 많으니까 묶음으로 큰 단위로 쓰려고 이 몰의 정의를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 원자 하나는, 네, 6.02 곱하기 10의 23승의 수소 원자 수를 말하고, 네, 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분자 수를 의미를 하죠. 원자와 분자의, 네, 죄송합니다. 분자의 구별을 우리가 간단하게 하면, 원자는, 네, 고유의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원자는 성질이 없죠. 네. 그래서 빵을 계속 잘게 잘랐는데 어느 순간까지 빵이었는데 자르니까 빵이 아니라 어떤 뭐 돌덩어리 3개가 떨어졌다. 그럼 여기까지는 분자고, 네, 요거는 이제 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4번 화학결합. 화학결합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온결합과 공유결합과 배유결합, 그리고 금속결합,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차례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온 결합은 시험 문제에 이제 자주 좀 출제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온 결합은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밀고 서로 당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기는 힘 때문에 생기는 화학 결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간에 주로 발생을 합니다. 금속과 비금속은 어떻게 외우시냐면 주기율표 보면 이게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네,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 네온, 나트륨, RC, 인황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이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것이 이제 양쪽성 원소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가 나트륨이 금속이고 그 다음에 네, 여기 끝에 염소가 있죠. 네, 여기 플로르 밑에 염소가 있거든요. 플로린 밑에. 네, 그래서 얘는 비금속이다.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는 결합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온 결합은 시험 문제에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되냐면 이제 여기 특징이 주로 나오는데요. 이제 물어볼 때 이제 비금속 원소하고 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이 뭐냐 뭐 이런 내용을 물어보거나 또는 이제 결합력이 강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뭐 매우 높은 상황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물어봅니다. 또한 이제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이제 물에 녹아서 전기를 통하게 하는 특성이 있다 정도를 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은 두 개 이상의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화학결합을 하는 경우고요. 주로 이제 비금속 원소 간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유결합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극성이고 하나는 무극성입니다. 공유결합은 이온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당기고 밀고 하는 힘이 겉으로 보기에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산소하고 수소를 놓고 보면 얘네가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를 하잖아요. 근데 공유하지 않은 전자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최각전자가 6개니까 총 4개가 전자쌍을 공유를 안 하잖아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네. 그리고 수소는 또 전자쌍을 공유를 하니까 전자쌍을 공유를 하지 않은 그런 또 정전기적 힘이 있겠죠. 그래서 좀 약해 보이지만 그런 힘들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힘들이 한쪽으로 쏠려서 약간 플러스를 내느냐 마이너스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극성이냐 비극성이냐 무극성이냐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 무극성을 이제 비극성이라고도 해요. 네. 그래서 극성을 띌 때는 한쪽에서 너무 강하게 당겨서 조금 이제 극성을 지니게 되죠. 수소와 산소 같은 경우는 산소가 너무 세게 당기니까 네, 약간 마이너스를 띠는 이쪽은 약간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 이쪽은 약간 플러스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가 포함된 네, 화학결합은 이런 그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정전기적 인력의 차이 때문에 수소 결합을 나중에 할 텐데 네, 이루게 돼요. 네, 그래서 수소 결합이 이제 물리적 결합이거든요. 물리적 결합. 그래서 물의 표면 장력 같은 것들이 이런 극성과 무극성으로 발생되는 정전기적의 인력의 차이 때문에 네,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의 대표적인 물질이 물이고 이 물에는 이 같은 극성 공유 결합 물질들만 잘 녹아요. 얘네들이 안 녹는 건 아닙니다. 얘네들도 녹는데 얘네가 1번이다. 그래서 이제 염화수소가 제일 잘 녹죠. 그 전자를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물에 잘 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의 구조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나 정전기적의 힘의 불균형으로 극성과 무극성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징 확인하시겠습니다. 공유결합 물질은 원자 사이 결합력이 강하지만
분자 사이의 결합이 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높지 않다. 네, 고체, 액체 모두 전기를 통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결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뒤에 나오긴 나올 거거든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화학 결합은 이제 시그마 결합과 이제 파이 결합이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 결합은 예를 들어 A와 B라는 물질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 이게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면 A와 B가 전자쌍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전자쌍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전자쌍을 공유할 때가 단일 결합이고요. 이 단일 결합은 다 시그마 결합입니다. 그리고 단일 결합 이후에 이중 결합이라든지 삼중 결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요 시그마 결합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제 파이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수평으로 손을 주고받는데 이 파이 결합은 약간 수직으로 이제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그마 결합이 굉장히 결합력이 강해서 잘 분해가 안 되고 파이 결합은 이제 분해가 좀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베이 결합입니다. 베이 결합은 이제 한 쌍의 전자를 주는 전자쌍 공여체, 이걸 리간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전자쌍을 공유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주는 결합을 말합니다. 일종의 공유 결합이긴 한데, 네, 어떻게 얘기하면은 뭐 이온 결합도 아니고 한 일종의 공유 결합이긴 하지만 특성은 좀 다르다. 왜냐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공유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보면 이제 전자쌍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중심 금속 물질이 있고요. 구리나 뭐 삼가철 이런 것들이 있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공여를 해주는 리간드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나 뭐 염소 이온 같은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중심 금속과 리간드로 구성된 이제 착이온이라는 물질이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로. 그래서 이 물질을 보면 이제 중심 금속과 리간드 그리고 전체의 물질인 착이온을 좀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이제 착이온에 이제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짝이온이 결합이 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배결합 물질이 되는 거죠. 시험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 보시면 이게 2013년도 9월 28일 날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물질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착화합물이 여기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 해설에 보면 뭐 반대이온이라고 나와 있는데 짝이온이죠.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지면 제가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제 착화합물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답이 1번이다. 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금속 결합인데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번 내용만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과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속 결합은 이제 금속들 간의 결합이다 보니까 자유전자가 막 돌아다니고 그것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하고 그리고 이제 전성과 연성이 높다. 그래서 연성이 그러니까 펴지는 거고 전성이 늘어나는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지니고 이제 특유의 광택이 있고 결합 구조가 굉장히 강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뭐 이 정도 숙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